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여름밤에 들어보는 서늘한 이야기. 눈처럼 하얀 여자, 빨간 고양이, 그리고 라벤더 향기가 나는 여자. 유령을 비롯한 서늘한 이야기를 모아 들려드립니다. 눈처럼 하얀 여자. 강원도 깊은 산골에 두 사냥꾼이 살고 있었다. 오서방은 이미 나이가 들었지만 동만이는 아직 젊었다. 두 사람은 매일같이 산으로 가서 사냥을 했다. 어느 몹시 추운 날, 그날도 둘은 산으로 사냥을 나갔는데 오후가 지나자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 오늘은 사냥하기 어렵겠는데요? 그럼 이제 그만 내려갈까?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눈이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웬 눈이 이렇게 오지? 빨리 가야겠어. 눈은 더욱 심해져 눈보라까지 휘몰아쳤다. 걷기조차 어려워요. 앞에 집이 보이는데. 두 사람은 연기가 나는 작은 집에 들어가 눈이 그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다행히 화로가 있어 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쉴 수 있었다. 이거 아침까지 꼼짝 못하겠는데요? 그래. 나이든 오서방은 눕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다. 그러나 젊은 동만이는 기분 나쁜 바람소리와 눈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눈이 점점 높이 쌓여 작은 집이 조금 흔들렸다. 폭설에 푹 잠겨 집안은 점점 추워졌다. 동만이도 피로가 몰려와 어느 사이에 잠이 들고 말았다. 얼굴에 차가운 무엇이 닿는 것 같아 동만이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잠겨있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하얀 눈 속에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마치 눈같이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갑자기 그 여자가 들어와 자는 오서방 위에 엎드리더니 훅 하고 숨을 빨아들였다. 그 입김이 마치 하얀 연기 같았다. 그 다음엔 동만이에게 다가왔다. 무슨 일을 당할까 두려워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여자는 한참 동안 동만이의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를 보니 너무 불쌍해 보이는구나. 아직 젊은 몸이니 살려주도록 하지. 하지만 오늘 밤 내가 본 걸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입 밖에 내는 날엔 너도 없애고 말 테다.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스르륵 문을 빠져나갔다. 동만이는 꿈속에서 일어난 일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어 오서방을 흔들어 깨웠다. 영감님, 영감님. 동만이는 오서방을 여러 번 불러보았다. 목소리가 공허한 찬바람을 뚫고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오서방은 이미 싸늘하게 변해 있었다. 날이 밝자 눈이 그쳤다. 해가 떠오르고 한참 지나자 작은 집에 온 마을 사람이 얼어붙은 오서방 옆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동만이를 발견했다. 동만이는 정신을 차렸지만 마을로 돌아와서도 그 하얀 여자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해질 무렵 동만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저만치 걸어가는 여자가 있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마을 입구까지요. 동만이가 인사를 하자 여자는 그렇게 대답했다. 근처에서는 못 보던 얼굴이었다. 동만이와 여자는 나란히 걸으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자는 이름이 설이라고 하고
지난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산소를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이 아무도 없어 친척집을 찾아간다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하며 걷는 동안 동만이는 왠지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여자였다. 아가씨는 아름다우니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설은 살며시 웃어 보였다. 두 사람은 한참을 걸어갔다. 말없이 걷고 있을 때도 입은 다물고 있지만 마음이 통하는 걸 느꼈다. 마을로 돌아오자 동만이는 설에게 잠시 우리 집에서 쉬고 가세요 하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설은 동만이의 집까지 따라갔다. 설은 마음씨도 고와서 동만이의 어머니도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만약 괜찮다면 자기 집에 있어도 좋다고 말했다. 설은 그러기로 하고 동만이와 함께 지내면서 동만이의 아내가 되었다. 아내가 되고 나서 설은 동만이와 어머니에게도 무척 잘했다. 5년이 지나자 동만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설은 동만이의 아이를 둘이나 낳았다. 태어난 아이들은 매우 총명하고 하얀 피부를 가졌다. 설은 아이를 낳아도 마을에 처음 왔을 때처럼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들도 잠이 들고 부부는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는 설의 모습을 바라보며 동만이가 입을 열었다. 여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불빛을 받아 얼굴이 하얗게 빛나는 걸 보고 있으니 지금까지 잊고 있던 옛날 일이 떠오르는구려. 내가 18살 때 당신만큼 아름답고 하얀 피부를 가진 여자를 만났어. 그 여자는 정말 아름다웠지. 설은 손에 쥐고 있는 바늘을 보면서 말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서 그 여자를 보았나요? 그래서 동만이는 그날 밤 하얀 여자가 자기 위에 몸을 덮쳤다는 것, 그리고 옷서방이 얼어붙었다는 걸 다 말해버렸다. 그래요? 정말 무서운 밤이었겠네요. 설이 말하자 동만이는 다시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없었어. 하지만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지. 나는 그때 그 여자가 너무 무서웠어.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자 아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동만이는 순간 아차했다. 그건 난생 처음 보는 두려운 얼굴이었다. 그게 바로 나예요. 그때 한마디라도 말하면 목숨을 빼앗겠다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천진난만한 얼굴로 자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당신 목숨을 앗아가선 안 되지. 그럼 이 아이들을 잘 길러주길 바래요. 부탁해요.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더니 설은 마침내 하얗게 빛나는 안개가 되어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얼마 후 사람들이 동만이의 집에 가보니 동만이가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미친 사람처럼 우뚝 서 있었다. 빨간 고양이.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고양이를 무척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에겐 두 아들과 귀여운 손자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고양이를 가장 사랑했다. 어느 날이었다. 할머니는 길 잃은 빨간 고양이를 주워왔다. 또 다른 고양이를 갖게 돼 할머니는 무척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고양이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빨간 고양이가 사라지자 할머니의 두 눈에 이상이 생겼다. 할머니는 빛을 싫어하더니 온종일 어두운 방에서 지냈다. 어머니, 의사에게 가보셔야죠. 아들이 여러 번 말했지만 할머니는 거절했다. 그런데 이 무슨 회개한 일인가. 어느 날
하녀 2명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 명이 사라지고 난 뒤에 곧바로 또 한 명의 하녀가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 하인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땅을 일구다 보니 곡괭이에 이상한 것이 걸렸다. 이게 뭐지? 곡괭이 끝에 피 묻은 옷자락이 걸려 나왔다. 자세히 보니 사라진 하녀들의 옷이었다. 더 깊이 땅속을 파내려갔더니 그곳엔 그들의 뼈가 묻혀 있었다. 두려움에 떨며 하인은 주인에게 이 해괴한 일을 말하려고 집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었는데 웬 그림자가 앞을 딱 가로막았다. 주인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하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으르렁거렸다. 크르르르, 내 아들에게 말하면 너도 잡아먹고 말겠다. 두 눈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다. 할머니는 눈 깜짝할 새에 하인이 가지고 있던 피 묻은 옷자락을 낚아채 갔다. 하인은 너무 무서워 죽을 지경이었다. 더는 그 집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결국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그 집을 떠났다. 오래지 않아 사람들은 점점 할머니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분명히 고양이 악령이 씌워진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할머니를 본 사람들은 할머니의 모습과 행동이 그전과 너무나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른 아침이었다. 우연히 이웃 사람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할머니가 정원에 있는 대문을 가볍게 뛰어넘더니 시냇가로 달려가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이웃 사람이 살금살금 뒤를 밟았다. 물가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엎드려 피 묻은 입을 열심히 닦고 있었다. 이웃 사람이 할머니의 팔을 와락 움켜잡았다. 할머니는 무섭게 노려보더니 무서운 힘으로 팔을 뿌리쳤다. 마치 고양이처럼 공중으로 한 바퀴 돌아 정원으로 사라져버렸다.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던 이웃 사람은 할머니의 아들을 불러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아들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래, 정말 이상한 일이야. 내가 생각해도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야. 뭔가 이상한 점이 많았어. 불빛도 싫어하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고.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네코마타라는 고양이 유령이 어머니를 죽이고 대신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한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일본에서는 개가 네코마타를 알아차리고 또 물리칠 수 있다고 전해져 내려왔다. 아들은 이웃의 개들을 여러 마리 빌려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개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사납게 달려들어 할머니의 온몸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자 할머니는 본래의 모습으로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건 할머니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빨간 고양이였다.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할머니를 잡아먹고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했던 것이었다. 더 많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빨간 고양이 유령이었다. 일본 사람들은 그때부터 빨간 고양이를 기르지 않았다. 그 고양이는 바로 네코마타라는 악마였기 때문이었다. 라벤더 향기가 나는 여자. 어스름한 저녁이었다. 댄스 파티에 가던 두 남자가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손을 흔들고 서 있는 예쁜 여자를 보자 두 사람은 얼른 차를 세웠다. 오늘은 분명히 운이 좋은 날인가 보다. 여자는 화려한 연보라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디까지 가시는지요? 같은 방향이면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지금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열리는 댄스 파티에 가려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방향이군요. 우리도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머, 정말 잘 되었네.
그렇지 않아도 늦을까봐 걱정이었는데. 그들은 즐겁게 얘기하고 웃고 떠들었다. 여자는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다. 파티장에서도 여자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뛰어난 미모에 나를 듯이 환상적인 춤솜씨, 게다가 그녀의 말솜씨와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 파티장에 온 사람들은 모두 여자와 춤을 추고 싶어 했다. 여자는 마치 작은 새처럼 귀여웠다. 이름이 뭐죠? 사람들이 물으면 여자는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라벤더라고 불러주세요. 라벤더? 아, 그 향기 좋고 아름다운 라벤더 꽃 말이죠? 본명인가요? 그냥 라벤더라 불러주세요. 여자의 그 말은 신비로움을 던져주었다. 그러고 보니 여자에게서 은은한 라벤더 꽃 향기가 느껴졌다. 밤에 늦어 두 남자는 여자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다. 밤 공기가 싸늘했다. 여자가 파르르 떨었다. 이 코트를 빌려줄게요. 밤 공기가 무척 차가워요. 고마워요. 저희 집은 바로 저기예요. 여자는 차에서 내려 그녀의 집을 가리켰다. 수레바퀴 자국이 어지러운 길 저편에 작은 통나무 집이 보였다. 안녕. 두 남자는 아쉬운 듯 작별 인사를 했다. 여자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와, 정말 환상적이야. 마치 한 송이 라벤더 꽃 같아. 곧 생각이 난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두 남자는 오후에 코트를 찾으러 가기로 결정했다. 통나무 집을 몇 번 두드리자 한참 만에 할머니가 나왔다. 라벤더를 만나러 왔는데요. 두 남자는 그 아름다운 여자를 만난다는 생각에 다소 들떠 있었다. 라벤더? 그런 사람은 없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이 집이라고 했는데. 저 다름이 아니고요. 라벤더에게 제 코트를 빌려줬거든요. 우린 그걸 찾으러 왔어요. 그런 이름은 들어보지도 못했는걸? 할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두 남자는 열심히 여자 모습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라벤더 꽃 색깔과 같은 드레스를 입었으며 한 송이 꽃처럼 아름다웠다는 얘기를 하자 할머니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앤 셀리야. 셀리. 몇 년 전에 죽었지.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었는데 그놈의 몹쓸 돌림병 때문에 저기 아래쪽 오래된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오. 두 남자는 너무 놀라 넋이 빠진 채 길을 내려왔다. 이건 분명 장난일 거야. 그래, 맞아. 그렇지만 왠지 느낌이 이상하다. 잠시 걸어 내려오니 오래되어 거의 폐허가 된 묘지가 보였다. 두 남자는 멈춰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 이것 좀 봐. 구석진 곳에 세워진 작은 묘비에서 셀리라는 이름을 보자 두 남자는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셀리? 라벤더 꽃 향기를 무척 좋아했던 셀리. 여기 묻히다. 둥근 무덤 위엔 전날 빌려준 코트가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다. 방송국에서 생긴 일. 연예인 중에는 영적 체험이나 초현실적 현상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주로 드나드는 TV 방송국에서도 기이한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우선 F방송국. 수년 전 영업부에 근무하던 30대 남자 직원이 갑자기 사망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직원이 방송이 모두 끝난 뒤에 운동 삼아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내려가고 있을 때였다. 대부분의 일반 직원들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날 그 직원이 계단을 내려가던 도중에 몸집이 좋고 머리가 짧으며 얼굴색이 거무스름한 젊은 남성과 부딪히게 되었다. 그는 뭔가를 찾고 있는 모양인지 계속 발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직원이 뭘 찾느냐고 남자에게 물어보니
이 근처에 스케줄을 적어놓은 수첩을 떨어뜨린 것 같은데 그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심각한 얼굴로 계단을 내려갔다. 그런데 그 직원이 우연히 어느 PD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뭐라고? 하며 놀라는 것이 아닌가. 이유를 물어보니 그 남자를 목격한 층수나 생김새로 보아 틀림없이 죽은 영업부 직원이라는 것이었다. 또 어느 날 밤 11시까지 남은 업무를 하던 여직원이 집에 가려고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의 이야기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마침 그 안에는 젊은 남자가 타고 있었다. 남자는 시간이 신경 쓰였는지 손목시계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부터였다. 분명히 아래로 향하는 단추를 눌렀는데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라가 14층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남자는 늦진 않았군 하며 안심한 듯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다음 날 여직원이 엘리베이터의 남자 이야기를 상사에게 하자 상사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어젯밤 본 그 남자는 몇 년 전 죽은 직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유령이 나온다는 말은 자주 듣는 이야기다. 이번에는 또 다른 N방송국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남자 직원이 스튜디오 가까이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생긴 일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이미 승객이 있었고 그 승객은 육군 장교복을 입고 있었다. 신인 배우였던지 군기가 바짝 들어있었다. 방송국은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의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특히 스튜디오 근처에는 여러 가지 복장의 배우들이 차례를 기다리며 서성거린다. 병사 차림뿐 아니라 왕이나 유령 복장까지도 흔하게 만날 수 있다. 그런 방송국 환경에 적응해 있는 상태니 그 직원은 그도 분장한 배우라고 생각하면서 별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런데 심층에서 내리면서 무심코 뒤를 돌아보니 놀랍게도 그곳에 있어야 할 장교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 스튜디오 근처에서는 예전부터 등골이 오싹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났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PD가 스튜디오 근처의 화장실에 들렀을 때였는데 그날 PD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있었고 밤늦게야 비로소 작업이 모두 끝났다. 촬영이 끝난 뒤 화장실에 들려 볼일을 보는데 조용한 복도에서 뚜벅뚜벅 하는 군화 발자국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리는 화장실 앞까지 오자 딱 멈췄다. 마침 그때 볼일을 다 본 후 손을 씻기 위해 거울 앞에 서 있었던 PD가 얼굴을 들자 거울 속에는 자신의 얼굴 외에도 피투성이가 된 한 군인이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다보자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유령. 우리는 최근에 일어난 소송 사건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압류에 대한 것이 그 주제였다. 낡은 별장에서 친한 사람끼리 하룻밤을 지새우며 서로 번갈아가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는데 모두 실화라고 했다. 노 후작이 일어나 난로가에 기대었다. 후작은 올해 82세의 노인이었다. 그는 약간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도 직접 불가사의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평생 악몽이었을 정도로 불가사의한 사건이었고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56년 전 먼 옛날의 일이지만 아직도 그 무서운 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날부터 나는 공포라는 것이 깊이 각인되고 만 것입니다. 정말로 그 10분간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어 그 두려움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소름이 끼칩니다. 저녁에 어둑어둑해질 때 무언가 수상한 것을 보면
나는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나는 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 나이가 되기까지는 이런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 이제 모두 얘기해도 좋습니다. 82세 노인이 공상적인 위험을 두려워하는 일은 있어도 실제적인 위험에 다시 직면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부인들도 들어주세요. 그 사건은 내가 절대 입 밖에 낼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을 뒤집고 불가사의한 불안을 가슴 깊이 채워넣고 말았습니다. 나는 우리들의 슬픔이나 부끄러운 비밀이나 인생의 약점과도 같은 도저히 타인에게 사실대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을 지금까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무 꾸밈 없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그 진상은 나 자신에게도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미쳤었다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쳤던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고 나는 솔직하게 그 사실을 얘기하겠습니다. 1827년 7월 내 연대를 이끌고 루앙에 야영을 하고 있던 당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파제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사내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걸음을 멈추자 상대방도 내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가 마침내 달려들어 내 팔에 매달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친했던 친구였고 5년 정도 만나지 않은 사이에 50년이나 나이가 든 노인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너무나 변한 모습에 내가 놀라고 있자 상대도 그것을 알아차린 듯 우선 자신의 신상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큰 사건이 그에게 타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젊은 여자와 사랑에 빠져 서둘러 그 여자와 결혼하고 그 뒤 1년 정도는 행복하게 지냈지만 그 여자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사이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아내 장례식 날 자기가 살던 고장을 떠나 이 루앙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 쓸쓸함과 슬픔은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깊은 슬픔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그는 몇 차례 자살을 기도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얘기를 한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자네를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야. 꼭 부탁할 것이 있네. 내 별장에 가서 서류를 좀 갖다 주게. 급하게 필요한 것이니까. 그 서류는 내 방, 아니 우리의 방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비밀로 보내는 것이니까 변호사나 고용인을 보낼 수는 없네. 방을 나설 때 단단히 잠가두고 왔으니까 열쇠를 자네에게 건네주겠네. 책상 서랍 열쇠도 함께 건네줄 테니까 가지고 가주게. 그리고 자네가 가면 안내하도록 집을 지키는 정원사에게 메모를 써주겠네. 내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겠네. 별로 어려운 역할도 아니어서 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이곳에서 별장이란 집까지는 25마일에 지나지 않아 나에게 꼭 알맞은 소풍이고 말을 타고 가면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10시쯤에 우리 둘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한 얘기도 하지 않고 한 20마디 정도 한 다음 이제 돌아가겠다고 말을 꺼낸 겁니다. 다만 내가 부탁을 받고 가는 그의 방에는 그의 행복이 산산이 깨진 채로 남아있어 내가 그곳을 찾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가슴 속에
일종의 비밀스런 갈등이 일어나는 듯이 몹시 불안해 보였는데 그래도 결국 나에게 부탁하는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한 일로 어제도 슬쩍 얘기한 바와 같이 책상 오른쪽 서랍에 넣어둔 편지 봉투 다발과 서류를 꺼내서 가져와 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으로 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서류를 보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겠네. 대단히 신뢰가 되는 말에 나는 감정이 상했습니다. 남의 중요한 서류를 누가 함부로 본단 말인가 하고 약간 격한 어조로 따지자 그도 당혹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발 참아주게.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는 눈물이 글썽해지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1시쯤 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날은 눈부실 정도로 맑게 갠 날이어서 나는 종달새 노래를 들으면서 승마구두에 리듬을 붙여 찰칵찰칵 대검이 부딪는 소리를 내며 목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얼마 안 가서 숲으로 들어가자 나는 말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고 나뭇가지가 부드럽게 내 뺨을 스치곤 했습니다. 나는 가끔 나뭇잎 하나를 쥐어뜯어 씹기도 했습니다. 알려준 집에 다가갔을 때 나는 집을 지키는 정원사에게 건네야 할 편지를 꺼내다가 그것이 봉인되어 있어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차라리 이대로 돌아갈까 하고 매우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이므로 그만 멍청하게 봉인을 해버렸을지도 모르니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고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별장 모양의 건물은 최근 20년 정도는 비어 있었던 것처럼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채 썩어 있었고 풀이 길을 메우듯이 무성해 있었습니다. 내가 덧문을 차는 소리를 듣고 한 노인이 쪽문을 열고 나오다가 그곳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자 매우 놀란 것 같았습니다. 말에서 내려 그 편지를 내밀자 노인은 그것을 한번 읽고 또 다시 읽은 다음 의심하는 것 같은 눈초리로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당신 주인이 보낸 편지에 쓰여 있을 것이요. 이 집에 들어가야 하겠소. 그는 더욱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또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들어가시는 겁니까? 주인님의 방에. 나는 답답해졌습니다. 그렇소. 왜 그런 걸 따지는 거요? 그는 말을 더듬거리면서 아닙니다. 다만 그 방은 불행한 일이 있었던 뒤로 열어본 적이 없어서 그럼 5분만 기다리시오. 내가 잠깐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올 테니. 나는 화가 나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농담을 하는 거요. 당신은 왜 그 방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방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 그도 이젠 할 말이 없었던지 그럼 당신을 안내하죠. 사다리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 돼요. 내가 혼자 살 테니까. 하지만 당신께서 나는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이젠 입을 닥쳐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나는 그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처음에는 주방, 다음엔 그 노인 내외가 사는 작은 방을 빠져나가 큰 홀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계단을 올라가자 나는 친구가 가르쳐준 방문을 발견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어려움 없이 문을 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은 캄캄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낡은 빈집에 따르게 마련인 퀴퀴한 냄새에 숨이 막혀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내 눈은 점점 어두운 것에 익숙해졌고 난잡해진 큰 방 안에 침대가 놓여 있는 것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시트는 없었고 이불과 베개 2개가 나란히 있을 뿐이고 그 하나에는 조금 전까지 누군가가 그곳에 자고 있었던 것처럼 머리와 팔꿈치의 자국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의자는 모두 흩어져 있었고 문짝도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나는 우선 창가로 가서 빛이 들어오게 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밖에 셔터의 자물쇠가 녹슬어 그걸 벗겨낼 수가 없어서 칼로 틀어 열려고 했지만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내 눈은 어두운 곳에 익숙해졌고 난 창을 여는 일을 단념하고 책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의자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은 무언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는데 나는 서류 뭉치와 편지를 꺼내서 일러준 대로 곧바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겉봉투에 쓰인 것을 보려고 어둠 속에서 눈을 움직이고 있을 때 내 뒤쪽에서 가볍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렸다기보다 느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틈새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을 정도로 생각하고 나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이번에는 또렷하게 들렸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난 그런 사소한 일에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 것도 바보 같아서 그대로 찾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2번째 종이 꾸러미를 발견했고 3번째 꾸러미를 발견했을 때 내 어깨 근처에서 슬픈 듯한 큰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난 놀라서 벌떡 일어나 칼을 잡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칼을 쥐고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겁쟁이가 되어 도망쳐 나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키가 큰 한 여인이 흰옷을 입고 지금까지 내가 앉아있던 의자 뒤에 서서 나와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거의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때 놀란 건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만일 당신들이 그걸 보았다면 혼비백산에서 숨은 멎고 온몸은 해면처럼 뼈가 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나는 유령 따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죽은 자의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는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공경에 처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 평생 그때처럼 공경에 처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여인이 그대로 언제까지나 가만히 있었다면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말을 했습니다. 내 신경을 곤두세우며 상냥하고 가련한 어조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반은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에게는 일종의 긍지가 있고 군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으므로 체면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또 그 여인에 대해서 위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상대가 처음 나타났을 때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그 시점에 이르러 우선 정신은 차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직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폐가 되는 부탁이 있는데 나는 대답을 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아 애매한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나올 뿐이었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여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괴롭습니다.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 괴로워.
그같이 말하고 여인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아직 확실하게 말을 하지 못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여인은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빗을 나에게 건네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머리를 빗겨주세요. 제발 내 머리를 빗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내 머리를 봐주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내 머리칼을 봐주세요. 얼마나 머리칼이 손상됐는지 모릅니다. 여인의 흐트러진 머리칼은 매우 길고 검은색이었으며 그녀가 앉아있는 의자를 넘어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나는 떨면서 그 빗을 받아들어 마치 뱀을 잡은 것처럼 차게 느껴지는 여인의 머리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의 싸늘한 느낌은 언제까지나 내 손끝에 남아있어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떨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얼음과도 같은 머리칼을 빗겨주었습니다. 묶거나 풀거나 해서 말의 갈기처럼 하나로 묶어주자 여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한숨을 쉬면서 기쁜 듯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여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에서 빗을 잡아채자 반쯤 열려있는 문으로 도망치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나는 악몽에서 깨어난 듯이 잠깐 멍하게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자 다시 창가로 달려가 잠긴 창을 두드려 부쉈습니다. 밖에서 빛이 흘러 들어오자 나는 여인이 사라진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상 도망을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서랍이 열려있는 책상에서 세 뭉치의 편지를 움켜쥐자 그 방을 빠져나와 사다리를 단번에 4단씩 뛰어내려 정문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내 말이 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에 올라타자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루앙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하사에게 말굽비를 내던지듯이 던지자 나는 내 방에 뛰어들어와 입구에 자물쇠를 채우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착각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잠깐 정신적인 충동으로 머리에 혼란이 생겨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연출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게 내 착각일 거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그때 문득 내 바지 단추에 여인의 긴 머리카락이 가득 엉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하나하나 그 털을 잡아 빼 창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사를 불렀습니다. 나는 너무나 마음이 혼란하고 몸도 너무 지쳐 있어 그날 바로 친구에게 찾아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친구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좋을지 생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심부름을 보낸 하사는 친구의 대답을 받아봤습니다. 친구는 그 서류를 정확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에 대해 물어서 하사가 내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일사병인가 무언가 걸렸을 것이라고 하자 그는 괴로워하는 것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나는 사실을 털어놓기로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제 저녁에 외출한 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다시 가봤는데 역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자 나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사방팔방으로 수사를 해보았지만 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빈집도 치밀하게 수사를 했는데
결국 의심할 만한 단서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모두 헛수고에 그치고 더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 56년 동안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그 사건의 진상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팔. 아기가 태어났다. 처음으로 듣는 갓 태어난 아기의 첫 울음소리에 좋아하며 감격의 소리를 질렀던 것이 옛날 이야기라고 부모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보면 그리움은 끝이 없다. 오랜 시간 아이가 없었던 두 사람에게 처음으로 태어난 남자아이였다. 그만큼 부모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고 뭐든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난한 식탁이었지만 아이에게는 가장 맛있는 고기를 손으로 직접 먹였다. 너무 귀여웠다. 그렇지만 그런 작은 가정의 행복도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이는 커가면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심한 장난을 하게 되었다. 아이의 동그랗고 귀여운 눈동자에는 사악한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했다. 그런 것을 처음으로 눈치챈 것은 어머니였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머니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응 하며 응석을 부리며 딴청을 부리는 것이었다. 무섭게 말을 해도 귀찮아 죽겠네. 날카로운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것이었다. 집안일을 도운 적도 한 번도 없었다. 멋대로 마음대로 아무튼 제멋대로 했다. 뿐만 아니라 근처의 아이들을 때려서 울리고 이웃집 부엌에 몰래 들어가 빵이나 고기를 훔쳐오기도 했다. 장난은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이웃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불평이 들어왔다. 저 아이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 심하잖아요. 게다가 아이는 잔혹한 놀이를 좋아했다. 개구리나 벌레를 잡아서는 잘게 썬 다음 그 썬 개구리의 다리나 머리를 나뭇가지에 찔러서 자기보다 조그만 아이들을 놀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아이는 작은 나뭇가지로 만든 십자가에 들쥐를 묶어 놓았다. 예수님 행벌놀이다 하고 말하고는 가는 나뭇가지 끝을 창처럼 날카롭게 자른 다음 버둥거리는 들쥐를 붙잡고서 찔러 죽이는 것이었다. 들쥐가 괴로운 듯이 찍찍거리며 울부짖었다. 그러면 아이는 더욱 재미있다는 듯이 찌른 창을 빙빙 돌려 들쥐의 고통을 더 끌어내는 것에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들쥐의 목숨이 끊어지면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그 들쥐를 들고 근처에서 노는 여자아이를 쫓아다니며 놀렸다. 싫어, 그만해. 여자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쓰러뜨리고는 자, 들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는 것이다. 라며 싫어하는 여자아이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쳐넣는 것이었다. 소리쳐 우는 여자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어른들이 두 아이를 떼어놓고 아이를 크게 꾸짖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정말 어쩔 수 없는 아이로구나. 그 십자가는 또 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보짓은 그만두어라. 하나님께 벌을 받을 테니. 그러나 아이는 코웃음 쳤다. 뭘 그래요? 교회에서는 포도주와 납작한 빵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딴 건 모두 거짓말이잖아요. 뭐 어떻게 포도주와 딸이 하나님의 육신이 되겠어요? 이 둘째의 살이 더 좋지. 이렇게 십자가에 잘 죽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 천벌을 받을 놈. 마을 사람들이 시뻘건 얼굴을 하고는 주먹을 올렸을 때는 재빠른 아이는 이미 도망친 후였다. 저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이런 얘기를 들은 아버지도 머리를 쥐어짜듯이 고민을 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심한 벌을 주어도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어린 녀석이 세상을 완전히 삐뚤게 보고 있구나. 그럼 앞으로 좋은 일도 없을 테고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아버지는 머리를 감싸고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아이의 방자함은 부모의 심각한 두통의 원인이 되었지만 아들은 그런 부모의 한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텐데
그런 부모님의 애원도 허무하기 더욱더 심해져 갔다. 어떤 때는 나무라는 어머니를 발로 걷어찰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다. 부모는 정성껏 간호했다. 아무리 못된 아이지만 부모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이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갔다. 그렇지만 아들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갔다. 분명히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그 악마 같은 꼬마는 무슨 병인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요. 남의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마을 아주머니들은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다. 아이는 고열로 부모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헛소리를 하더니 결국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는 소리 높여 울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조용히 장례식이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작은 관을 마을 밖에 있는 묘지로 옮겼다. 아버지는 슬퍼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뒤에서 따라갔다. 구덩이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아이의 시신을 조용히 묻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건 다음 날이었다. 아침 일찍 어느 농부가 묘지를 지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묘비조차 없는 허술한 무덤에 아직 부드럽게 덮여있는 흙 위에 뭔가 하얀 말뚝 같은 것이 삐져나와 있었다. 장난꾸러기들이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닌지 농부는 급히 어제 묻힌 아이의 무덤으로 달려갔다. 농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건 사람의 팔뚝이 불쑥 나와 있는 것이었다. 아직 어린, 확실히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팔뚝이었다. 손가락은 허공을 지나가는 바람을 잡으려는 듯이 약간 접혀 있었다. 군데군데 아직 젖은 흙이 붙어 있었다. 큰일이다. 농부는 새파랗게 질려서 한 걸음에 마을로 뛰어갔다. 마을은 크게 혼란스러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무덤으로 달려갔다. 정말로 하늘을 향해 팔뚝이 무덤 위로 솟아나와 있었다. 엊그저께 죽은 아이 팔뚝 같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었는지도 모르겠군. 쉬, 쓸데없는 소리. 마을 사람들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어쨌든 팔을 다시 묻어주자. 그래, 그게 좋겠어. 무덤을 파헤치자 양손을 위로 올린 채 딱딱하게 굳은 시체가 보였다. 얼마 전에 죽은 아이가 틀림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 새하얀 팔을 내려놓았다. 팔은 마치 나무 껍질을 벗겨놓은 듯한 하얀 나뭇가지 같았다. 내려놓은 팔을 가슴 위에 포개어놓고 흙으로 덮었다. 장로들은 긴 시간 기도를 올리고 재빨리 무덤을 떠났다. 다음 날 또 무덤에 팔뚝이 솟아났다. 이번에는 도시로 가는 상인이 발견했다. 왠지 기분이 나쁘다. 빨리 묻어버려라.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부모는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팔을 억지로 땅속으로 묻어버리고 무덤 위로 흙을 덮었다. 이제 아무도 무덤을 다시 파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공포로 굳어 있었다. 팔은 겨우 무덤 속으로 묻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긴 기도를 올렸다. 무덤 속에 묻힌 팔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았다. 여보, 갑시다. 남편이 재촉하자 아이의 어머니는 몇 번이고 아이의 무덤을 뒤돌아보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겨우 그 아이의 마음이 가라앉아 무덤 속에서 잠든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안심했다. 그렇지만 3일째 되던 날 아침 또다시 팔은 무덤에서 솟아올랐다. 이미 죽은 지 며칠 지난 팔은 썩기 시작하고 있었다. 팔목의 정맥을 따라 검푸른 근육이 도드라져 보였다. 하얗고 의지할 곳 없는 두 팔은 이상하게 부풀기 시작했다. 뭉쳐져 있던 부패한 가스가 새어나왔다.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장로들은 서둘러서
교회로 사람을 보냈다. 급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제는 십자가를 그었다. 사제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제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건 나 같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교황청에 도움을 청해보는 건 어떨까? 마을 사람 모두 찬성했다. 하루라도 빨리 이 괴상한 일의 끝을 보고 싶었다.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아이의 두 팔은 섬뜩할 정도로 창백했고 또 이상했다. 그런 아이의 팔을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아이의 아버지가 혼자서 팔을 무덤에 다시 묻었다. 어머니는 원래 몸이 약한 사람이라 지금이라도 쓰러질 듯이 서 있었다. 아무튼 높으신 분이 오실 때까지 여기는 그대로 둡시다. 사제의 말을 듣고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묘지를 떠났다. 며칠 지나서 교황청에 있는 큰 교회에서 대주교가 왔다. 마을 사람들은 대주교를 맞이했다. 어서 무덤으로 가보세. 그럼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을 신부가 안내를 자청했다. 잘 부탁합니다. 대주교는 마을 사제의 도움을 받아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무덤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도 뒤를 쫓았다. 물론 그 아이의 부모도 따라갔다. 생각했던 대로 아이 팔뚝은 또다시 무덤에서 솟아나와 있었다. 이제 팔은 부어있지 않았지만 그 대신 썩은 냄새가 심하게 났다. 결국 살이 썩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광경을 보고 어머니는 뛰어들어 그 팔을 부여잡고 너는 언제쯤이나 안심하고 편히 쉴 수 있느냐, 나의 귀여운 아가. 라고 울면서 매달렸다. 남편은 그런 부인을 달래는 듯이 부인의 어깨를 껴안으며 대주교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대주교님, 제발 부탁합니다. 이 아이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라고 손으로 부인을 가리키며 요 며칠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대주교는 두 사람의 어깨를 부드럽게 다독거리며 말했다. 어린 양들이여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부모에게서 떨어져 대주교는 마을 사제를 불렀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는가 거짓없이 말해주게. 마을 사제는 아이의 부모를 슬쩍 쳐다보고 대주교에게 눈짓을 하면서 걸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조금 떨어져 나오자 사제는 더욱 목소리를 죽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마을의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제멋대로였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에게 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한동안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응석바지로 키웠던 것 같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신을 모독하는 듯한 놀이를 했다고도 하고. 과연 그러면 부모한테도 반항적이었단 말이군. 네,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주교는 짧은 턱수염을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역시 그 아이의 부모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런 사건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지.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버릇없는 아이가 죽었을 때 이처럼 팔뚝이 무덤 밖으로 솟았다고 하지. 죽어서도 반항하려고 하는 것이야. 두 번 다시 무덤 밖으로 팔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네.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게. 그러자 주교가 바로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다. 대주교는 그녀의 어깨를 자애로운 마음으로 안으며 말했다. 나의 어린 양이여, 사랑스러운 아들을 구하려고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주었으면 하네. 네, 대주교님. 그렇게 해서 저 아이가 편히 잠들 수만 있다면. 당신에겐 힘든 일이지만 어머니는 눈물로 범벅된 눈을 들었다. 그렇지만 그 표정은 의연한 얼굴이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대주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좋소. 채찍을 준비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그 채찍으로 아들의 팔을 내리치는 것이요. 팔이 스스로 무덤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대주교님, 죽은 자를 매질을 한다는 것은? 마을 사제가 놀라서 그 말에 반대했다. 아니, 저 아이를 구하는 길은 이것뿐이야. 대주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마을 사람들이 채찍을 가지고 왔다. 아이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채찍을 받았다. 무서워할 것 없어.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아들을 때린 적이 없소? 네, 대주교님. 성경에도 채찍을 가하지 않는 자는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채찍으로 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저 아이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저 아이를 위하는 것이라면. 그렇소. 마침내 어머니는 아들의 무덤을 향해 걸어갔다. 뭐야? 무슨 일이 시작되는 거야?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입을 모아 얘기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아내에게 달려들었다. 무슨 일이야? 채찍을 들고 도대체 뭘 할 거야? 대주교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지 않으면 저 아이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 어리석은 죽은 아이를 매질한다니. 아버지는 대주교 앞으로 달려왔다. 대주교님,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마음이 약한 여자입니다. 도저히 저런 무서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아온 이 아이를 구하려면 당신들이 아이에게 채찍을 들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수밖에 없어. 그건 배를 아파 저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힘이 필요한 것이요. 저 아이를 사랑한다면 어서 하시오. 대주교는 단호하게 딱 잘라 말했다. 그 힘있는 말에 아버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여보, 전 괜찮아요. 제가 하겠어요. 당신, 이 아이를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더는 마을 분들께 폐를 끼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곧바로 아들의 무덤으로 다가갔다. 아이의 팔은 진흙투성이로 썩어서 변색하고 있었다. 눈을 질끈 감고 한 번에 채찍을 내리쳤다. 우지직하며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는 순간 움찔했다. 채찍을 통해 느껴지는 감촉에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낀 것이다. 계속하시오. 대주교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이의 어머니는 채찍을 다시 들었다. 힘껏 휘둘러 팔을 향해 내리쳤다.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채찍을 휘둘렀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돌렸다. 아이의 어머니는 채찍질을 계속했다. 10번, 11번, 12번. 그래도 아이의 어머니는 홀린 듯이 채찍질을 계속했다. 언제부터인가 그 어머니 눈동자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빛이 흘렀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반은 포기하고 반은 무서워하면서 쳐다보았다. 이 여자가 미친 것은 아닌가? 겨우 채찍 소리가 멈춰졌다. 아들에 대한 사랑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증오밖에 없는가?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아직 팔은 저항하듯이 후기로 솟아올라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빨리 끝내주어라. 빨리 흙으로 돌아가거라.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팔은 아직도 하늘을 향해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 있었다. 아니,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아이의 어머니의 미친 듯한 모습, 끝없이 이어지는 채찍 소리, 어느새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기묘한 의식은 끝나지 않았다. 아이 어머니는 지쳐 있었다. 채찍을 들고 있던 손가락에서 피가 배었다. 그리고 밤이 되었다. 결국 팔은 저항을 포기했다. 마치 지금까지 팽팽히 긴장하고 있었던 활의 끈이 끊어진 것 같이 팔은 힘없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뱀과 같이 기어들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보이지 않았다.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침묵이 주위를 맴돌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잠시 채찍을 손에 든 채로 그곳에 서 있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아이의 아버지였다. 아내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떨어졌다. 남편의 말에 아내는 힘이 빠졌다. 무너지듯이 남편에게 쓰러졌다. 채찍이 떨어졌다. 대주교가 천천히 걸어왔다. 잘 해냈소. 우리 어린 양이여. 긴 하루가 끝났다. 그 이후로 아이의 무덤에서 팔뚝이 솟아오르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다. 불타는 배. 바다새라는 이름의 화려한 배가 깊고 푸른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다. 그 배는 크고 웅장했으며 하얀 선체는 마치 새처럼 아름다웠다. 갑판에는 각종 귀한 보물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 보물들은 이 배의 선장과 선원이 남아메리카 온두라스에 사는 스페인 사람들과 인디언들에게 속임수를 써서 빼앗은 것들이었다. 항해는 순조로웠다. 바람이 좀 세게 불었지만 날은 청명했다. 그러나 보물 때문에 선장과 선원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자신들의 몫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서로에게 앙심을 품었다. 바람 부는 것엔 신경도 쓰지 않고 선장과 선원은 싸우기에 바빴다. 갑자기 날씨가 변덕을 부리기 시작했다. 하늘 끝이 점점 검게 변하더니 바람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깜깜한 밤이 되자 파도가 더욱 세차게 몰아쳤다. 바다새우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불빛이 보인다! 한 선원이 외쳤다. 저 멀리서 이상한 불빛이 보이더니 그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것은 거세게 타오르는 거대한 배였다. 선장과 선원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선장이 신음하듯 말했다. 이건 틀림없는 유령선이야. 얼마 전에 실종된 파라티네호가 틀림없어. 다른 선원들이 잇따라 말했다. 선원들은 모두 굶어서 죽었고 선장은 살해되었죠. 선원은 배를 버리고 도망치고 배는 암초에 부딪혀 부서져 불길에 휩싸였어요. 배가 불타는 동안 여자들은 비명을 질러댔고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파라티네오를 덮치고 말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불타는 배에 대한 이야기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다. 타오르는 배는 바다새우 옆을 지나갔다. 휘몰아치는 바람소리와 실성한 여자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배 안에서 들려왔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두 눈은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아침이 되자 불타는 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밤새도록 그 다음 날까지도 온종일 폭풍우가 몰아쳤다. 밤이 되자 불타는 배가 다시 나타났다. 사람들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온몸이 꽁꽁 얼 정도로 공포감에 시달렸다. 한마디 할 수도 없었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배는 너덜너덜한 코르크마개처럼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다. 두려움 속에서 바다새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셋째 날 밤을 맞이했다. 또 나타났어요. 불타는 배가 또다시 나타났고 실성한 여자의 비명이 여전히 들려왔다. 저기 좀 보세요. 그 여자가 달려오고 있어요. 불타는 배 속에서 한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타났다. 배는 아직도 불타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럴 수가. 귀신에 홀린 게 틀림없어. 놀란 선장은 배의 키를 조정할 수가 없었으며 갑자기 커다란 바위가 파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으아! 암초다! 배가 부딪혔다. 선장이 소리쳤다. 탈출해야겠다. 작은 배를 내려라. 모든 사람이 다 작은 배에 옮겨탔다. 바다새호에 남은 것은 빨간 고양이와 작은 검정개 한 마리뿐이었다.
빨간 고양이는 온두라스에서 선원이 주워온 것이고 검정 개는 어떤 섬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작은 배는 사람들을 태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그 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물론 불타는 배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맑은 날이었다. 로드섬 이스턴 해안가에 커다란 배 한 척이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데? 마을 사람 여럿이 배 위로 올라갔다. 갑판 위에도 어느 곳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검정개다! 개 한 마리가 키 옆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선실한 난로 옆에는 빨간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난로 위에서는 주전자의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배 안 구석구석을 찾아보았지만 사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불타는 배 파라티네호와 선원 없는 배 바다세오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바다만이 아는 수수께끼. 과연 그건 인간의 힘으론 풀지 못할 수수께끼인가? 오연의 피리. 아주 오래전 에도, 지금의 도쿄에는 훌륭한 가문에 근면한 생활 태도를 지닌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 역시 온순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모를 슬픔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오요네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건 귓속의 쌀이라는 의미였다. 그들은 아이를 목숨보다 더 사랑했고 소중하게 키웠다. 아이는 나이가 들자 하얗고 붉은 피부에 긴 눈을 가지게 되었고 푸른 대나무처럼 가늘프고 날씬한 몸매가 되었다. 오연애가 12살이 되었을 때 낙엽이 질 무렵 어머니는 몸이 약해지더니 병이 들고 수척해졌다. 단풍나무의 붉은 잎이 변하기도 전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고 수위에 쌓여 땅에 묻혔다. 그녀의 남편은 슬픔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가슴을 쳤고 땅에 들어 누워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았지만 아이는 매우 조용했다. 시간이 흘러갔고 남자는 일에만 몰두했다. 겨울이 되자 눈이 내려서 아내의 무덤을 덮었다. 그의 집에서 아내의 무덤까지 나 있는 길에도 역시 눈이 내렸고 그 길에는 아이의 희미한 발자국 외에는 어떤 자국도 나 있지 않았다. 봄이 오자 그는 옷을 차려입고 벚꽃을 보러 나갔다. 매우 기분이 좋아진 그는 금방을 입힌 종이 위에다 시를 적어 벚나무 가지에 매달았고 그 종이가 바람에 펄럭였다. 그 시는 봄과 사케를 찬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잊으려고 오렌지빛 백합나무를 심었고 다시는 아내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어머니를 기억했다. 해가 가기 전에 아버지가 새로운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은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사악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불쌍할 정도로 어리석은 그 남자는 행복해하면서 그녀에게 아이를 맡겼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믿었다. 오연의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모는 질투심과 끔찍한 증오심을 가지고 아이를 미워했다. 계모는 매일 잔인하게 아이를 다루었고 아이의 온순한 성품과 인내심에 더욱 화가 났다.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그녀는 오연애에게 못된 짓을 심하게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계모는 때를 기다렸다. 불쌍한 아이는 고통과 끔찍한 두려움 속에서 밤낮을 보냈지만 이러한 일들에 대해 아이는 아버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남자는 사업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 가게 되었다. 그 도시의 이름은 교토였는데 에도에서 걷거나 말을 타고서 여행하려면 며칠이 걸리는 곳이었다. 남자는 부득이하게 그곳으로 가야만 했고 석 달 이상을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다. 그와 함께 가게 될 하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꾸렸다. 출발하기 전날 밤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 떠나야만 했다. 그는 오연애를 불러서 말했다. 이리 오너라, 내 사랑하는 귀여운 딸아. 오연애는 다가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교토에서 돌아올 때 무슨 선물을 가져왔으면 좋겠니? 아이는 여전히 머리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보렴, 이 버릇없는 녀석. 금으로 만든 부채를 가져올까? 아니면 비단 두루마기나 빨간 무늬가 있는 허리띠를 가져올까? 아이가 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아이를 달래려고 무릎 위에 앉혔다. 하지만 아이는 소매로 얼굴을 가리면서 마치 가슴이 터지기라도 한 것처럼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 제발 가지 마세요. 멀리 떠나가지 마세요. 하지만 내 귀여운 딸아, 나는 가야만 한단다. 그리고 곧 돌아올 거야. 내가 가버렸다고 생각되자마자 곧 나는 손에 멋진 선물 가득 들고 다시 여기 돌아와 있을걸? 아버지, 그럼 나도 데려가 주세요. 세상에, 어린아이에게는 얼마나 먼 길인데 걸어갈 거니? 아니면 짐을 가득 실은 발을 타고 가겠니? 그리고 네가 어떻게 도쿄의 여관에서 지낼 수 있겠니? 안 된다. 귀여운 녀석, 여기 있거라. 잠깐이야. 어머니가 내 곁에 있을 거야. 그의 팔에 안긴 아이는 몸서리를 쳤다. 아버지, 아버지가 가버리면 나를 더 보지 못할 거예요. 가슴에서부터 갑자기 서늘함을 느낀 아버지는 몸이 굳어졌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연애를 부드럽게 떼어놓았고 아이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가버렸다. 아침이 되자 아이는 동이 트기도 전에 피리를 들고 아버지에게 갔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피리는 부드럽게 윤이 났다. 우리 정원 뒤편에 있는 작은 숲의 대나무로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서요.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이 작은 피리를 가지고 가세요. 아버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이 피리를 부세요. 그리고 아이는 진홍빛 줄이 쳐진 하얀 비단 손수건으로 피리를 싸더니 진홍색 끈으로 둘둘 감았다.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서 소매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는 길을 떠나 교토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문에 서서 자기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이를 보았다. 길이 구부러지자 더는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연애의 아버지는 거대하고 화려하게 변하는 교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낮에는 잘 돼가는 사업에 신경을 썼고 저녁에는 유흥의 마음을 빼앗긴 데다 밤에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는 애도와 집, 아이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 2달이 지나갔고 다시 3달이 지났지만 그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친구가 마련한 화려한 만찬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회에 입으려고 생각한 화려한 비단 옷을 상자에서 찾고 있을 때 그는 여행복 소매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작은 피리를 발견했다. 진홍빛 줄이 쳐진 하얀 손수건에서 그것을 꺼냈을 때 그는 가슴속에서 얼음같이 차가운 냉기가 기어 나오는 것을 느꼈고 이상한 한기를 느꼈다. 그는 꿈속을 걷듯이 수시타는 화로 옆으로 다가갔다. 입술에 피리를 갖다 대자 거기에서 길게 이어지며 통곡이 새어나왔다. 그는 허둥지둥 돗자리 위에 피리를 떨어뜨렸고 손뼉을 쳐서 하인을 부르고는 그날 밤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아 혼자 있을 생각이었다. 한참에 그는 피리를 집었다. 다시 길고 슬픈 울음소리가 나왔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이 덜덜 떨렸지만 그는 피리를 불었다. 아버지, 에도로 돌아오세요. 에도로 돌아오세요, 아버지. 떨리는 아이의 목소리는 비명으로 바뀌더니 그쳤다. 끔찍한 예감이 그 남자를 사로잡았다. 그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집과 그 도시에서 뛰쳐나와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며 밤낮으로 여행했다. 너무 창백하고 흐트러진 몰골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피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신에게서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동정했다. 마침내 그는 집에 도착했다. 그의 모습은 머리에서 발까지
여행으로 초라해졌고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피곤해서 빈사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문에서 그를 맞이했다. 아이는 어디 있어? 아이요? 그래, 내 아이. 그 애는 어디 있어? 그는 고통스럽게 소리쳤다. 아니 여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책 속에 파묻혀 있든가 정원에 있든가 아니면 잠자고 있든가 그것도 아니면 아마도 친구들과 놀러 나갔겠죠? 아니면 됐어. 그런 말은 필요 없어. 자, 내 아이는 어디 있지? 그러자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고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대나무 숲속에 있어요. 남자는 그곳에서 달려가 푸른 대나무 줄기들 사이에서 오연애를 찾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연애! 오연애! 계속해서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바람만이 메마른 대나무 이파리들 사이에서 한숨 지었다. 그는 소매 속에 작은 피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입술에 갖다 댔다. 희미한 한숨 소리가 새어나오면서 목소리가 희미하면서도 가엽게 말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심술궂은 계모가 나를 죽였어요. 3달 전에 나를 죽였어요. 계모는 나를 대나무 숲에 있는 황무지에 묻었어요. 아마 내 뼈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예요. 그 남자는 칼을 들고 판결을 내렸다. 순진한 아이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에 칼로 사악한 아내를 죽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오리 거친 하얀 옷을 입고 얼굴에 그늘을 들이우는 커다란 밀짚 모자를 썼다. 지팡이를 들고 지프로 된 비옷을 걸친 그는 발에 샌들을 신고 일본의 성지로 긴 순례 여행을 떠났다. 그의 가슴이 옷주름 사이에는 작은 피리가 언제나 함께 있었다. 인형을 찾는 소녀. 작은 시골 마을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갓 부임한 젊은 여선생은 아이들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다. 조금 피곤했지만 다음날 수업도 준비할 겸 늦게까지 일을 하기로 했다. 수업 끝나고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해지기 전엔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세요. 하숙집 아주머니 말이 떠올랐다. 처음 발령을 받고 갔던 교육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 하지만 한동안 자리가 비어 있어서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었다. 이곳이 마음에 들어. 아이들도 순박하고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어. 시골 벽지의 학교. 교사 한 명도 없어서 아이들이 배우지 못한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었다. 드디어 교단에 서서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이었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학교에 부임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되었지만 여선생은 모든 게 만족스러웠다. 아이들 머릿속에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슴속엔 따뜻한 사랑을 가득 넣어줘야지. 노을이 내린 하늘이 정말 아름다웠다. 어둠이 서서히 세상을 삼키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뭔가 차갑고 오싹한 느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느껴졌다. 갑자기 몸이 으스스하네. 이상한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 자신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여선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얼른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소스라치게 놀란 여선생이 벌떡 일어났다. 바로 맨 뒤 자리에 다 떨어진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우두커니 앉아있는 게 아닌가. 9살, 10살이나 되었을까. 그 아이는 손을 든 채 처량하게 여선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지? 선생님, 오늘 배울 곳이 어딘가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숙제로 해올 곳이 어딘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요. 여자아이가 잠시 머뭇거렸다. 여선생은 너무 놀라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침착하게 물었다. 계속해보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도와줄게. 헝겊으로 만든 제 인형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장 아끼는 인형이거든요. 어디 있을까요? 여선생은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가 들고 있는 책을 보며 여선생은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그 책은 아주 오래전에 쓰던 국어 교과서였다. 7, 8년 전의 것인데? 여선생은 너무 놀라 말문이 탁 막혔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넋을 잃고 아이를 쳐다보았다. 어느 순간 여자아이가 사라졌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다. 여선생은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그 유령이 벌써 몇 년 동안이나 학교에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 유령을 보고 난 선생님들이 모두 학교를 떠나버렸지요. 아무도 이 학교에 남아있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도 수업이 끝난 후 늦게까지 학교에 남지 말라고 당부를 드렸던 겁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말하던 아주머니가 여선생에게 물었다. 많이 놀라셨지요? 언제 떠나시겠습니까? 떠나다뇨? 전 이 학교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선생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아이는 제게 간절히 말했어요. 자기 인형을 찾아달라고. 또 공부를 무척이나 하고 싶어 했어요. 여선생은 그날 밤새 헝겊으로 인형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이에게 가르쳐줄 내용도 생각해 두었다. 아이가 다시 나타나면 인형을 주리라. 다음 날 여선생은 수업이 끝났지만 일부러 남아 있었다. 저녁 무렵 여자아이는 다시 나타났고 어제와 똑같은 말을 했다. 여선생은 아이에게 해야 할 공부도 정해주고 밤새 만든 헝겊 인형을 건네주었다. 인형을 받자마자 여자아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여선생은 하숙집 아주머니와 함께 그날 저녁 산책을 하다 마침내 늪에 도착했다. 오래전 일이었답니다. 한 여자아이가 살이 됐었지요. 한숨을 쉬어가며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다. 아이는 학교에서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고 날은 어두웠었지요. 이튿날 늪 근처에서 아이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와 친척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아이가 갖고 있었던 인형과 범인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답니다. 아주머니는 오래전 일어났던 슬픈 사건을 떠올리며 눈물 지었다. 여선생은 인형을 받아주고 기뻐하던 여자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 아이의 영혼이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여선생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여선생은 아이의 무덤까지 말없이 걸어갔다. 그런데 이럴 수가. 바로 전날 여선생이 그 아이에게 만들어준 헝겊 인형이 아이의 무덤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날 이후 여자아이는 다시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떠돌고 있던 아이의 영혼이 이제 안식을 찾은 겁니다. 틀림없이 그 아이의 영혼은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예요. 여선생은 인형을 안고 있는 여자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환하게 웃었다.